너는 뭘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유세를 부리니? 우리 딸 기죽게.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까짓 가전 몇 개로 생색내는 꼴하고는. 이거 아니었음 넌 우리 집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았어. 이 물건 값도 못하는 거사. 여러분, 5년 동안 시댁에 쏟아부은 돈만 무려 8천만 원입니다. 입주 선물로 보낸 2천만 원어치 가전제품을 보고 시어머니가 내뱉은 첫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제 피 같은 돈을 그까짓 거라고 비웃는 시어머니와 촌스럽다며 낄낄대는 시누이. 저는 그 즉시 설치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배송 주소 바꿀게요. 저희 친정엄마 집으로요. 텅 빈 거실에서 비명을 지르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시작된 며느리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10년을 버티며 과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는 오로지 성실함 하나로 제 앞가림을 하며 살았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과 제 피땀 어린 저축이 합쳐지니 30 중반의 나이에 남부럽지 않은 자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나타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남자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저는 제가 가진 조건보다 그 사람의 인성을 믿고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유나, 너처럼 멋진 여자가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 시댁 거실에 모인 친척들 사이에서 제 환상은 아주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과일 바구니를 앞에 두고 친척들에게 저를 소개하셨죠. 자, 인사들 해. 우리 큰애가 데려온 복덩이야. 작은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며느리 인물이 참 좋니요. 대기업 다닌다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 김복순 씨의 입에서 묘한 답변이 흘러나왔습니다. 인물도 인물이지만 우리 며느리가 돈은 좀 있어.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도 꽤 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고생 안 하겠지 싶어. 뭐, 우리 정민이가 며느리 복이라기보다는 사실 돈 복이 터진 거지.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며느리가 돈 많으면 그게 며느리 복이죠.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칭찬인 듯 하면서도 저라는 존재 자체보다는 제가 가진 배경에만 집중하는 그 말투가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거든요. 주방에서 남편을 슬쩍 쳐다봤지만 남편은 그저 과일을 깎으며 멋쩍게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서연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30살이나 된 성인이면서도 시어머니의 품 안에서 애교를 떨던 서연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제 의자에 걸쳐둔 가방을 유심히 살피더니 툭 던지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명품관에서 본 건데. 진짜예요? 당황한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가씨,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주는 선물로 하나 산 거야. 서연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제 팔뚝을 툭 쳤습니다. 와, 좋겠다. 언니는 돈 많으니까 이런 것도 막 사고. 나는 엄마가 사주는 것만 들고 다니는데 나중에 나도 이런 거 하나 사줄 거죠?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질투와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직 어려서 철이 없나 보다 하며 넘기려 애썼죠. 명절이 지나고 얼마 후 시어머니의 첫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었던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시어머니를 위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안마의자를 결제했죠. 거실 한복판에 커다란 안마의자가 들어오던 날, 저는 시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마의자에 앉아본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나야, 이런 거 다 돈 낭비다. 내가 이런 거 안 써도 잘 사는데 괜히 사람 번거롭게 만드니? 시어머니는 마뜩자는 표정으로 리모컨을 이리저리 만지며 툴툴거렸습니다. 돈 좀 있다고 시어머니한테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거 사오지 마라. 부담스럽다. 서운함이 밀려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댁 근처에 사는 고모님들이 들어오셨죠.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언니, 이게 뭐야? 안마의자니? 고모님의 감탄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가 내 생일이라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골라왔지 뭐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돈이 남아도는지 기어코 이걸 사오니. 앉아봐, 언니. 이게 그렇게 시원하다니까? 조금 전까지 저를 타박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본인이 대단한 효도를 받는 양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까 안마의자 보시고 나한테는 돈 낭비라고 하셨거든. 근데 고모님들 앞에서는 또 자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맞춰드려야 할지 조금 어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제 손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유나 네가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좀 무뚝뚝해서 그래.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시면서 겉으로는 쑥스러우니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워낙 유능하고 잘하니까 엄마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낯선 사람이 가족이 되었으니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내가 더 진심으로 다가가면 알아주시겠지. 잠자리에 들기 전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가 친정엄마 생각이 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우리 딸.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지? 그럼 엄마는 잘 있지. 너는 어떠니? 시댁 어른들은 잘해주셔? 저는 가슴속에서 울렁거리는 불안감을 꾹 누르며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시어머니도 사실은 참 좋은 분이야. 오늘 안마의자 사드렸더니 쑥스러워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 그래, 우리 유나. 네가 먼저 마음 열고 잘해주면 그분들도 다 알아주실 거야. 정민 서방한테도 잘하고. 알았지?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고요한 거실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잘 지낸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의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방관 섞인 위로와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저를 지갑 취급하던 시누이의 눈빛까지. 어쩌면 제가 들어온 곳이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제 능력과 재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려는 거대한 늪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창밖의 어둠처럼 제 방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2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를 향한 시댁의 태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가장한 요구의 연속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시아버지의 무릎 수술이었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나야, 네 시아버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다. 병원비며 입원비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 저는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신가요? 수술비는 얼마나 나온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글쎄, 검사비까지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들 모양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정민이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잖니? 그러니 돈 좀 있는 네가 보태줘야지. 네 아버님 일인데 며느리인 네가 모른 척하진 않겠지? 당연하다는 듯한 그 어조에 잠시 당황했지만 저는 별다른 내색 없이 수술비 전액을 제 비상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시댁의 끝없는 요구를 정당화하는 개인 금고가 되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시댁은 마치 제 통장을 공동재산이라도 되는 양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물꼬가 터진 요구는 본물 터지듯 밀려왔죠. 유나야, 집 거실 도배랑 장판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리모델링 좀 하려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든다더라.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여유 있는 네가 좀 도와라. 아버님 환갑잔치는 남부럽지 않게 호텔에서 해야지. 부족한 비용 500만 원만 네가 채워 넣어라. 심지어 시누이 서연의 개인적인 지출까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제게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죠. 언니, 나 이번에 자동차 보험료 낼 때가 됐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언니는 돈 많으니까 이 정도는 금방 해주실 수 있죠? 언니, 나 이번에 새로 등록한 필라테스 학원비가 좀 비싸더라고요. 언니가 결제 좀 대신 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다 갚을게요. 서연은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학원 결제창을 제 핸드폰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머뭇거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라는 방패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가족끼리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거 아니다. 너는 능력도 있고 친정에서도 받은 게 많으면서 시누이 돕는 게 그렇게 아깝니가? 그럴 때마다 남편의 태도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놨죠. 여보, 어머니가 이번에 아가씨 학원비까지 나더러 내라고 하셨어. 우리 생활비도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큰 돈이 시댁으로만 나가는 게 조금 힘드니.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유나, 너 돈 많잖아. 어머니가 원래 좀 성격이 급하고 말씀이 거칠어서 그렇지 마음은 나쁜 분 아니야. 그냥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당신까지 이러면 나 정말 중간에서 힘들다. 남편은 이해라는 이름으로 제게 희생을 강요했고 저는 남편의 곤란한 표정을 볼 때마다 결국 또 제 지갑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가씨가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겠다며 온 집안을 들쑤셔 놓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유나야, 우리 서연이가 요즘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라니. 그래서 유럽 여행 좀 보내주려는데 네가 경비 좀 보태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도 직장인이잖아요. 본인이 모아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도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큰 돈을 계속 마련하기가 조금 벅차요. 조심스럽게 거절의 의사를 비치자마자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며느리는 며느리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이렇게 티가 나는구나.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돌변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네 친정은 그렇게 넉넉하고 잘 산다면서 하나뿐인 시누이 여행 하나 못 보내줘서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니?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사람 대접받는 게 다 누구 덕인데.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실망이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했어? 엄마가 울면서 전화 왔잖아. 며느리 눈치 보여서 말 한마디를 못하겠다고. 내가 뭘 어쨌는데? 아가씨 여행비를 내가 왜 다 대야 하느냐고 정당하게 말한 거야.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해주면 되잖아. 당신한테는 그까짓 몇백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 꼭 그렇게 엄마 기를 죽여야 속이 시원해? 남편의 외침을 뒤로하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꼭지를 3개 틀어 물소리로 울음소리를 가린 채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2년 전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생기 잃은 낯선 여자의 모습뿐이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돈이 나오는 기계일까? 제 자존감은 이미 바닥까지 깎여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한 걸까? 내가 돈을 더 잘 버니까 참아야 하는 걸까? 어느새 저는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대로 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붓고 충혈된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잠시 후 어제는 그렇게 저를 비난하던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와, 언니 역시 최고. 내가 잘 다녀와서 언니 선물 꼭 사올게요. 뒤이어 시어머니의 전화도 걸려왔습니다. 그래, 유나 네가 잘 생각했다. 가족끼리 일해야지. 정민이한테도 내가 너 칭찬 많이 해뒀으니까 기분 풀어라. 칭찬이라는 말로 포장된 착취의 굴레 속에서 저는 그래, 이걸로 다 조용해진다면 다행이지라며 비겁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마음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방광과 시댁의 당연한 요구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점점 제 숨통을 조여오는 줄도 모른 채 저는 그렇게 시댁의 성실한 지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끝이 제법 매서워지던 가을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 업무를 보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죠. 홀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저를 키워주신 친정엄마가 정기검진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이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오로지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는데 그 고단한 삶의 끝에 병이라니요. 저는 당장 수술비와 치료비를 계산해 보려 제 통장 계좌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전 넉넉했던 제 저축액이 지난 3년 사이 반토막도 넘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등 떠밀림에 냈던 수술비, 리모델링비, 환갑잔치, 그리고 시누이의 자동차 보험료와 여행 경비까지 시댁이라는 거대한 늪에 쏟아부은 돈들이 그제야 뼈아픈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퇴근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에게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위암 초기래.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뭐, 정말이야? 아이고, 장모님 어떡하냐. 많이 편찮으신 건 아니지? 걱정해주는 남편의 모습에 용기를 내어 본론을 말했죠.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가 많이 들 것 같아.
이번 달부터는 시댁에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어머니께 잘 좀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그러자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던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난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뒷머리를 극적였죠. 아, 그건 좀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갑자기 생활비 줄인다고 하면 난리가 나실 텐데. 어머니가 요즘 시장 보시는 것도 물가 올라서 힘들다고 매일 전화하시거든. 내가 엄마한테 뭐라 하기가 좀 그래. 남편의 미지근한 반응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보, 남의 집 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 수술비야. 내가 그동안 시댁에 해드린 게 얼마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눈치를 봐야 해? 남편은 끝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에이, 당신 저축해둔 돈 많잖아. 그거 좀 쓰면 안 돼?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해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응?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생명이 걸린 일 앞에서 구걸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음 날 결혼 전부터 고이 간직해왔던 장기 적금 하나를 해약했습니다. 엄마를 위해 모아둔 돈을 엄마의 수술비로 쓰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쓰리고 죄송한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옥 여사의 수술날 병실 침대에 누운 엄마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마취 기운이 오기 전 엄마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셨죠. 유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물려준 돈 그거 다 시댁에 갔지? 엄마는 다 알아.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우리 딸.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손을 다독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 돈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정민 씨도 얼마나 잘해주는데. 엄마는 수술 잘 받고 건강해질 생각만 해. 알았지?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는지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아, 너무 퍼주는 거 아니니?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서 엄마 마음이 더 아파. 엄마를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난 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친정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제 뼈를 깎아 시댁을 부양하느라 정작 엄마가 아플 때 당당하게 돈 한 푼 내밀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엄마가 회복실로 옮겨진 뒤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형식적인 위로를 건니셨죠. 아이고, 사부인. 어쩌다 이런 고생을 하신대? 위암이라니 참 무서운 병이니. 그래도 초기에 발견했다니 다행입니다.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병실 안의 집기들이나 제가 사다 놓은 과일 상자들을 훑느라 바빴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저를 복도로 슬쩍 불러내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따뜻한 위로나 도움을 주시려나 하고 아주 작은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유나야,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네 친정엄마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너희 부부 생활비나 우리 집안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알겠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순 씨는 제 팔을 꽉 잡으며 눈을 부릅뜨고 쐐기를 박으셨죠. 무슨 말이긴. 결혼한 여자는 시댁 사람이 먼저인 법이야. 친정 챙기느라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는 소리다. 그리고 잊지 마라. 다음 달에 우리 딸 서연이 학원비 새로 내야 한다더라. 그거 늦지 않게 네가 결제해줘야 한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는 병실로 다시 들어가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의조차 없는 그 태도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제게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네 가치를 아는 사람 곁에 머물러라. 너를 사람이 아닌 지갑으로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가족이 아니다. 아버지는 마치 미래를 예견하셨던 걸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가족이라는 따뜻한 품이 아니라 저를 빨아먹고 버리려는 거머리떼의 소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달려가 이 모든 울분을 쏟아내고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잠든 엄마의 얼굴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엄마가 더 슬퍼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서연 아가씨도 미안함을 느끼는 날이 오겠지. 저는 스스로를 또다시 가스라이팅하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옥상을 내려오는 제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제 마음의 성벽에는 이미 아주 깊고 선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시댁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이 결코 보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향기가 완연한 봄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드디어 신우이가 결혼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대기업에 다닌다는 박준혁 씨였는데 번듯한 직함과는 달리 속내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집값이 워낙 비싸니 살림살이는 서연 씨 쪽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오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비 신랑의 은근한 압박에 신우이는 안달이 났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저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차 한 잔 내어주지 않고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내시더군요. 유나야, 너도 들었지? 서연이 시댁 쪽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란다. 우리 딸 기죽이지 않으려면 혼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보내야 해.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아 침묵을 지켰지만 시어머니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텔레비전. 요즘 신혼집에 이 정도는 기본이라더라. 서연이 혼수, 네가 좀 크게 싸라. 너무나 당당한 요구에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가전들 다 합치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 보탠 돈도 적지 않은데 혼수까지 제가 다 맞는 건 무리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무리는 무슨 무리? 네가 시집 올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니? 그때 생각하면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보답해야 하는 거야. 실제로는 예물 하나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은혜를 들먹이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역시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죠. 여보,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결혼이잖아. 서연이 저러다가 파혼이라도 당하면 우리 엄마 쓰러지실지도 몰라. 당신 능력 있잖아. 응? 여보, 나도 사람이야. 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가게 고쳐드릴 돈도 모자라. 하지만 남편은 제 눈물을 외면한 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애원에 못 이겨 가전 매장을 찾았습니다. 최신형 프리미엄 가전 풀세트. 결제창에 뜬 숫자는 무려 2천만 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친정 엄마의 낡은 가게를 번듯하게 고쳐드리고도 남을 텐데. 눈물을 머금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신우이의 태도는 더욱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던 날 저를 꼭 집어 데려간 신우이는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말했죠. 언니, 솔직히 언니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는 좀 촌스러웠잖아요. 나는 언니랑은 급이 달라야 하거든요. 비싼 가전 해줬으니까 드레스 추가금도 언니가 좀 내줄 거죠? 기가 막혀 대답을 하지 않자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덧붙였습니다. 돈 많으면 뭐해, 센스가 아줌마 같은데. 언니가 골라준 청첩장 디자인도 그래요. 세상에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완전 아줌마 감성이라니까.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결혼만 시키면 끝이다. 조금만 더 참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도 식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하객들이 오면 안내를 하고 식장 세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답례품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체크하느라 제 발등은 퉁퉁 부어올랐죠. 정작 주인공인 신우이와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앉아 하객들의 축하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본식이 끝나고 대망의 가족사진 촬영 시간. 사진사가 가족분들 모두 나오세요. 라고 외치자 저도 조심스럽게 대열에 합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잠깐 빠져 있어라. 여기서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먼저 찍어야 하거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인데요? 아니, 내 말은 순수한 우리 혈육들끼리만 한 장 남기고 싶어서 그래. 너는 나중에 사돈댁이랑 같이 찍을 때 들어오렴.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불청객 취급하며 대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당혹스러운 눈빛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더니 결국 신우이 옆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는 단상 위, 환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제 남편. 그 세 사람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으로 렌즈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장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 홀로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쓰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일하고도 저는 저 사진 한 장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남이었던 겁니다. 치즈. 사진사의 구령과 함께 터진 플래시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 찬란한 빛이 오히려 제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구석에서 제가 바친 헌신은 결코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 안에 인내심이라는 둑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가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불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뒤섞인 아주 위험한 온도였습니다. 신우이의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뒤 약속했던 가전제품들이 신혼집 아파트에 들어오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신우이의 신혼집으로 향했죠.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준비한 선물이니 혹시라도 배송 중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텅 빈 아파트 거실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신이 나서 방마다 돌아다니며 가구 배치를 구상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창밖에 탁 트인 뷰를 감상하며 연신 싱글벙글 웃으셨습니다. 어머 엄마, 여기 뷰 좀 봐. 진짜 대박이지? 준혁 씨 회사랑도 가깝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끝내준대. 그래, 내 딸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니 내 마음이 다 놓인다. 역시 너는 복을 타고났어. 두 사람의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며 말씀하시더군요. 너 왔니? 배송 기사들 오면 신발장 쪽 긁히지 않게 네가 잘 좀 지켜보고 서 있어라. 마치 저를 가전을 지키는 경비원쯤으로 여기는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꾹 참았습니다. 잠시 후 벨소리와 함께 배송기사 이 반장님과 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박스들이 하나둘씩 현관을 통과해 거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최고급 냉장고부터 AI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번쩍이는 텔레비전까지. 박스가 뜯기고 가전의 자태가 드러날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설치를 진행하던 이 반장님이 땀을 닦으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와, 사모님. 이거 정말 프리미엄 라인으로만 싹 맞추셨니요. 이 정도 풀세트면 대한민국에서 신혼 살림으로는 정말 완벽한 수준입니다. 따님분이 시집 정말 잘 가시나 봐요. 부럽습니다. 이 반장님의 극찬에 저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은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시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한마디 건넸죠. 어머니, 기사님 말씀 들으셨죠? 제가 우리 아가씨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사양으로만 골랐거든요. 설치된 거 보니까 정말 뿌듯하니요. 어머니 보시기에도 괜찮으시죠? 사실 대단한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생했다는 따뜻한 눈길 한 번, 내 정성을 알아준다는 짧은 수긍 한마디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셨습니다. 기사님, 뭘 이런 걸 가지고 부럽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살아요. 야, 그리고 너는 뭘 이런 당연한 걸 가지고 유세를 부리니? 너 지금 네 돈 좀 썼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대접받고 싶어서 안달난 거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비수가 제 심장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유세라니요.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이거 전부 제 저축 털어서 제 돈으로 직접 해드린 거예요. 다른 집은 새언니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나요? 제가 큰맘 먹고 해드린 거면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항변의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더 날카로운 독설을 내뱉으셨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네가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동안 우리 아들 덕에 받아 누린 게 얼마인데? 그까짓 가전 몇 개 해줬다고 지금 시어머니 가르치려 드는 꼴 좀 봐라. 너 정말 천박하게 굴 거니? 이거라도 안 해줬으면 너 우리 집안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았어. 너는 어째 하는 짓이 사사건건 돈으로 생색만 내려드니? 이 물건값도 못하는 애야. 그까짓 가전 몇 개라니요. 제 피 같은 돈 2천만 원이 그분에게는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는 위로는커녕 팔짱을 낀 채 가전제품들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언니, 엄마 말이 맞아요. 내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받아와요. 근데 언니, 이거 색상이 좀 촌스럽지 않아요? 내가 화이트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굳이 이 색으로 고집하더니 정말 언니 센스하곤
돈 쓰고도 욕먹는 스타일이니. 그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음이 아득해지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삐하는 이명이 들려왔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지난 5년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 무릎 수술비 1,000만 원을 내고도 당연하다는 듯 타박받던 날 시댁 거실 리모델링 비용을 대고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 쉬던 밤 시누이의 해외여행 경비를 보내주고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몸이 무너져 내리면서도 딸이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엄마는 괜찮다며 수술실로 들어가던 친정엄마의 그 젖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소중했던 내 엄마의 눈물보다 이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이 더 우선이었던 지난날에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각성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끝내 가족이 될 수 없구나. 내가 바친 헌신은 그저 이들의 탐욕을 채워줄 당연한 먹잇감이었을 뿐이구나. 저는 떨리던 손을 가만히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야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눈앞에서 여전히 불평을 늘어놓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마치 처음 보는 타인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입가에 아주 미세한 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서윤아는 죽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난도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자기 말에 기가 죽어 있는 줄 알고 혀를 찼습니다. 왜 할 말 없어? 할 말 없으면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떠와라. 속이 다 타니 정말. 저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속이 많이 타시죠? 금방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제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였을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잠시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지나쳐 이 반장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의 인내를 끝내고 제가 가진 권리를 오롯이 되찾아야 할 시간이 비로소 찾아온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말을 그때서야 실감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5년 동안 타오르던 불꽃이 일순간에 차가운 얼음 결정체로 변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년 넘게 회계팀에서 근무하며 가장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보다 더 선명한 확신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옆방 다용도실에서는 세탁기 수평을 맞추는 이 반장님의 공고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바로 옆방에 있는 이 반장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게 지금 무슨 말을 하러 가는 거야? 라는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장님 앞에 멈춰선 저에게 이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세탁기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네 기사님, 지금 설치 중인 가전들 전부 중단해 주세요. 그리고 이미 박스 뜯은 것들도 다시 포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송 주소를 지금 당장 변경하려고요. 순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듯 집안 전체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서 이 반장님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 지금 설치가 거의 반 이상 진행됐는데요. 주소 변경이라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제품들 제가 제 카드로 전액 일시불 결제했습니다. 수령인 권한도 저한테 있고요. 지금 설치 멈추시고 제가 새로 불러드리는 주소로 보내주세요. 경기도에 있는 저희 친정엄마 집입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시어머니 복순 씨의 얼굴이 터질 듯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달려들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당장 그 말 취소 안 해? 신우이 서연이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듯 소리를 높였죠.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 신혼집에 들어온 걸 왜 언니 마음대로 빼가요? 이거 내 거야. 내 거라고요. 저는 이제껏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그까짓 거라고요. 그까짓 거 제가 다시 가져간다는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셨어요? 생색내는 거 꼴 보기 싫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생색 안 내려고 도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복순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숨을 헐떡이며 제 어깨를 밀치려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어른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들을 것이지 돈 몇 푼 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냐? 반항이 아니라 권리 행사죠. 우리 친정엄마는요. 제가 양말 한 켤레만 사다 드려도 고맙다. 우리 딸 최고다 하시면서 눈시울 붉히시는 분이에요. 그까짓 가전 몇 개 가지고 며느리를 천박하다고 몰아세우는 분이 아니라요. 이 귀한 물건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백해진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아까 색상이 촌스럽다고 하셨죠? 잘 됐니요. 제 센스가 워낙 아줌마 같아서 아가씨 신혼집 물 흐릴까봐 걱정됐거든요. 이거 빠지면 아가씨가 좋아하는 세련된 색상으로 아가씨 돈으로 직접 사세요. 아가씨 말대로 그게 기본이잖아요. 능력 있는 신랑 만났으니 그 정도는 일도 아니겠죠. 그 사이 거실로 나온 이 반장님과 팀원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사님들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기사님들, 이거 절대 못 가져가요. 이거 엄연히 우리 딸 집에 배송된 거예요. 가져가기만 해봐.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반장님은 난처한 듯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단호하게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저 어머님, 저희는 결제자분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명하신 분도 돈을 내신 분도 이 사모님이십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이분 지시를 거부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팀장님들, 전부 해체해서 다시 포장합시다. 서두르세요. 그때부터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위용을 뽐내며 자리를 잡았던 냉장고가 다시 포장재에 쌓여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도 분리되어 차례대로 현관문 밖으로 빠져나갔죠. 복순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망할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니, 내 딸 혼수를 뺏어가니, 동리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서연이는 텅 비어가는 주방을 보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나 내일 모레 이사한단 말이에요. 지금 가전 주문해도 한 달 넘게 걸리는데 나 밥은 어떻게 해먹고 빨래는 어떻게 해요? 제발 언니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신우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네 오빠한테 물어봐. 5년 동안 내가 시댁에 돈 쏟아부을 때 옆에서 구경만 하던 네 오빠한테. 마지막으로 에어드레서가 현관을 빠져나가고 이 반장님이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친정집 주소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시간 뒤쯤 도착할 것 같니요. 네, 기사님. 조심히 가세요. 수고비는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현관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전들로 가득 차 화려했던 신혼집은 이제 먼지만 날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넋이 나간 듯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텅 빈 냉장고 자리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거실 한가복판에서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품격 있게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전이 없어서 집이 좀 썰렁하죠? 근데 걱정 마세요. 그까짓 가전 없어도 사람 대접받고 고개 들고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 대단한 자존심으로 이 넓은 집 채우고 살아보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느라 전전긍긍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한 명의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지금 집으로 선물 하나 보냈어. 오늘부터 엄마는 우리 집 공주님이야. 신우이의 텅 빈 신혼집을 뒤로하고 친정으로 향하는 가전 트럭을 확인한 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에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어둠 속에서 살기등등한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부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잔뜩 독이 오른 상태였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집 난리 났어. 서연이는 울다가 실신 직전이고 엄마는 뒷목 잡고 쓰러질 뻔하셨다잖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남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대죄라도 지은 사람을 보듯 저를 몰아세웠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외투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아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소리 좀 그만 지르고 여기 앉아봐. 나도 당신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거든. 우리가 결혼하고 지난 5년 동안 내가 당신 본가에 쓴 돈이 총 얼마인지 너 알고나 있니? 남편은 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왜 나와? 지금 가전을 다 빼돌린 게 문제지. 옛날 돈 얘기를 왜 꺼내냐고.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저는 숫자와 씨름하는 회계팀 과장입니다. 제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댁의 요구가 시작된 날부터 단 한 푼의 지출도 빠짐없이 엑셀 파일에 기록해 두었거든요. 태블릿 화면을 켜서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잘 봐. 시아버지 무릎 수술비 1,000만 원. 시댁 거실 리모델링 800만 원. 아버님 환갑잔치 호텔 대관비 500만 원. 서연 아가씨 자동차 보험료 3년치의 필라테스 학원비, 그리고 유럽 여행 경비 300만 원까지. 여기에 이번에 내가 긁은 가전 2천만 원 포함해서 총합계가 얼마인 줄 알아? 7,800만 원이야. 선명하게 찍힌 7,800이라는 숫자를 보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7,800만 원. 여보,
이거 당신 연봉으로 몇 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돈인지 계산해 볼래? 내가 내 친정 엄마 수술비 낼 돈이 없어서 적금 깨고 눈물 흘릴 때도 네 어머니는 며느리 돈은 당연히 시댁 돈인 줄 아셨어. 그런데 오늘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그까짓 가전 몇 개 가지고 생색내지 말래.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고개 들고 사는 게 다 그 가전 때문이니까 고마워할 필요도 없대. 남편은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여전히 본가 쪽의 입장을 대변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하신 말씀이잖아. 노인네가 좀 거칠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 그걸 꼭 그렇게 똑같이 갚아줘야 했어? 서연이는 이제 시댁에 뭐라고 말해? 입주 이틀 앞두고 가전이 싹 사라졌는데 그 집안 체면은 뭐가 되느냐고. 저는 남편의 말을 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체면은? 우리 엄마의 눈물은? 5년 동안 시댁의 끝없는 갈취를 견뎌온 내 마음은 네 눈에는 안 보여? 정민아, 이게 마지막 기회야. 딱 한 번만 묻자. 지금 이 순간 넌 누구 편이야?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5년 동안 네 가족한테 영혼까지 털리면서도 너 하나 믿고 웃어준 아내 편이야? 아니면 내 정성을 그까짓 거라고 비웃으며 나를 천박하다고 모욕한 네 엄마 편이야? 대답해봐. 누구 편이야?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마도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와 저의 차가운 눈빛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겠죠. 기나긴 정적 끝에 남편이 내뱉은 대답은 제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엄마도 사과하시라고 하고 너도 좀 누그러뜨려서 가전은 다시 돌려주자. 응?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칼날 세워서 뭐해? 내가 중간에서 노력할게. 그 중간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방관으로 들렸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보다 자기 어머니의 기분이 상하는 게 더 무서운 겁쟁이일 뿐이었죠. 저는 태블릿을 끄고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겠어. 네 답 충분히 알아들었어. 유나, 너 어디가? 내 말 안 끝났잖아. 남편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난 이 방에서 잘 거야. 그리고 너랑 나눌 대화는 더 이상 없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은 회사 결산 때보다 더 명료해졌죠. 저는 핸드폰을 켜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가장 후기가 좋고 단호하게 승소해준다는 변호사의 사무실 번호를 찾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문자가 도착하더군요. 상담 예약이 확정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란 불빛이 제 어두운 방안을 비추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여전히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어머니, 제가 잘 말해볼게요라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비굴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호구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7,800만 원. 내가 바친 그 어마어마한 돈과 세월을 저는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남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내의 웃음이 아니라 변호사의 날 선 통보서뿐일 테니까요. 작은 방에서 쪽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부터 제 핸드폰은 비명이 지르듯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새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를 정신 나간 며느리로 낙인 찍어버린 모양이더군요.
모르는 번호와 친척들의 이름이 번갈아 뜨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진 건 위로가 아닌 서슬퍼런 훈수였습니다. 유나야, 네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 왔더라.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누이 혼수를 빼돌리니? 살다 살다 너처럼 독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 아무리 화가 나도 체면이 있지. 가전을 뺏어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네가 좀 참고 어른한테 사죄해라. 이러다 집안 망신 다 시키겠다. 고모님부터 이름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까지 그들은 지난 5년간 제가 바친 7,800만 원의 희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서 벌어진 가전회수라는 사건만 두고 저를 악마로 몰아세울 뿐이었죠.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서연이는 제법 머리를 굴려 SNS에 저격글을 올렸더군요.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우는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를 적어 올렸습니다. 입주 하루 전에 가전을 전부 빼가는 사람이 제 가족이라니요.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너무 무섭고 손이 떨려요. 그 밑에는 저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미친 새 언니 아니야? 재산 자랑하더니 결국 뒤통수 치니 저런 여자는 얼굴 공개해야 함.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가장 경악스러운 일은 회사에서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로비가 시끄럽다는 동료의 말에 1층으로 내려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비 한복판에서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거든요. 내 며느리 좀 내려보내라고. 회계팀 서윤아 과장. 그 도둑년이 남의 집 가전 다 훔쳐가 놓고 여기서 뻔뻔하게 일하고 있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지나가는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이 시어머니를 억지로 안내해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소유물로만 보는구나. 로비에 선 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내 발로 걸어나가겠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잘 타이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빌고 있었고 저에게는 다가와 비굴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셔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하자. 내가 엄마 잘 설득해서 사과하게 만들게. 남편의 그 시간을 달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제가 다시 예전처럼 지갑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정도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을 때 남편은 제가 개인 금고 안에 넣어두었던 통장 꾸러미를 몰래 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그는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중얼거리고 있었죠. 이게 다 어디 갔지? 분명히 돈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 남편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생활비가 얼마나 남았나 궁금해서. 이것까지? 야, 너도 결국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구나. 내 마음이 타 들어가는 건 안 보이고 내 통장에 남은 돈이 줄어드는 건 아까웠던 거야?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제 눈에는 그가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약탈자로 보였습니다. 5년의 세월.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긴 시간의 끝이 고작 아내의 통장을 뒤지는 남편의 뒷모습이라니요. 이 사건으로 제 안의 마지막 감정적 끈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을 차갑게 수거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폭풍 같은 나날들이 지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 베테랑답게 그녀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는 내내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회계사의 습관으로 꼼꼼히 기록해둔 7,800만 원의 지출 내역, 시어머니가 제 직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날의 선명한 CCTV 영상, 그리고 신우이가 SNS에 올린 악의적인 도둑 새언니 저격글까지 모든 자료가 테이블 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유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증거면 유책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남편분이 통장을 몰래 뒤진 정황까지 있으니 신뢰관계 파탄도 명확하고요. 무엇보다 유나 씨가 혼인 전부터 가졌던 특유 재산과 부모님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댁에 쓴 돈 중 성격이 불분명한 것들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가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위안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법의 이름으로 시댁에 정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법원 조정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인간적인 대우가 아닌 끊임없는 경제적 착취였죠. 여기 엑셀 파일에 기록된 모든 수치는 제 계좌에서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들입니다. 시아버지 수술비부터 시누이의 가정까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기본이라는 명목하에 갈취당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제시한 객관적인 수치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대충 짐작만 하던 금액이 8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놀라는 그의 모습이 저에게는 그저 무능하고 비겁하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누이 서연 아가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가전제품은 엄연히 제 카드로 제가 결제한 제 소유물이었고 배송지 변경은 결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죠. 그걸 두고 도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중에게 공표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복순 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제 직장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제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려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돈만 가져다 바치던 순종적인 호구 며느리가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적 조항을 들이대며 숨통을 조여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조정실 밖 복도로 나오자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유나아, 제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 엄마가 너무 과했던 거 알아. 내가 엄마한테 따졌어. 고소도 취하하고 이혼도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말을 아주 담담하게 뱉어냈습니다. 야, 5년이야. 그 긴 시간 동안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서 네 어머니를 말려줬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야. 이 모든 비극은 네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야. 내 옆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었던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후회 가득한 눈빛을 뒤로하고 저는 법원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니 우리 뜻대로 흘러갈 겁니다. 최 변호사님의 격려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수치심에 떨던 서윤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법의 칼날을 쥐고 자신의 삶을 되찾으려는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죠.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흙탕 싸움을 완벽하게 승리로 마무리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가치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법이라는 정의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지루하고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 끝을 맺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3개월이 흐른 지금 제 손에는 이혼 성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서류가 들려 있었죠. 회계사로서의 치밀함을 발휘해 정리했던 자료들 덕분에 저는 제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재산과 아버님이 물려주신 유산은 단 한 푼도 나누지 않고 온전히 지켜냈고 오히려 시댁에 부당하게 지출되었던 금액 중 증빙이 가능한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우이와의 싸움도 끝이 났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서 문턱을 넘나들던 신우이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요청해 왔죠. 저는 고액의 합의금과 함께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습니다. 본인은 새 언니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했음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개 사과문을 자신의 SNS에 한 달간 게시하는 것이었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체면이 목숨보다 소중했던 신우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차를 몰아 친정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신우이의 새 집이 아닌 우리 엄마의 주방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번쩍이는 최신형 냉장고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텔레비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다용도실에서는 세탁기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원래 주인을 찾아온 것처럼 가전들은 엄마의 낡은 집안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와 저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유나야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좋은데 시집 보내서 공주처럼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봐서 너를 지옥으로 보냈구나. 엄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저도 엄마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이제 나 다른 거 안 보고 엄마만 볼 거야. 엄마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면서 그렇게 잘 살 거야. 저는 이혼 후 지체 없이 시댁의 흔적이 남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가게와 걸어서 10분 거리인 곳에 아담하고 채광이 좋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죠. 새 삶의 루틴은 소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엄마의 작은 가게에 들러 갓 내린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말이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보러 다니죠. 엄마는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걸어 우리 딸 밥은 먹었니? 우리 유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장하다라며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주십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는 비로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일로 늘 어둡고 위축되어 있던 제가 자신감을 되찾자 업무 성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하는 기쁨도 누렸죠. 동료들은 제 밝아진 표정을 보며 한마디씩 거듭니다. 서 과장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에서 광이 나요. 이혼하더니 오히려 더 아가씨 때처럼 생기가 도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소리내어 웃습니다. 내면의 평화가 외모로 드러난다는 말을 이제야 믿게 되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후 엄마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갓 쪄낸 옥수수를 먹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옆에서는 최신형 냉장고가 아주 조용하게 윙윙거리며 작동하고 있었고 갓빨래를 마친 세탁기가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엄마가 빨래를 꺼내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이 세탁기 정말 신기하다. 빨래가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보들보들하니? 평생 손빨래하고 낡은 기계만 쓰다가 이런 걸 다 써보니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호강한다. 그 소박한 행복에 겨워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지. 내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하는 거였어. 한편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시댁의 후일담은 예상대로 처참했습니다. 시누이 서연이는 가전 하나 없는 텅 빈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혁 씨는 약속했던 혼수가 들어오지 않자 매일같이 서연이를 타박했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주고받니 많이하며 싸우고 있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동리에서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돈 많은 며느리 지갑 취급하다가 내쫓은 몰상식한 시어머니라는 꼬리표가 붙어 시장통에서도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장 비참한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그는 매일 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제가 차려주던 따뜻한 집밥과 제가 채워주던 집안의 온기를 뒤늦게 실감하며 후회 섞인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만요.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엄마 집 베란다로 나가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이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아주 낮게 응조렸습니다. 그까짓 거라며? 잠시 멈추었다가 세상에서 가장 홀가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까짓 거 없이 평생 잘 살아봐.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옥 같았던 5년의 세월이 그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 가치는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일 아침이면 저는 또다시 사랑하는 엄마와 커피를 마시고 제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출근할 것입니다. 제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진심 어린 정성을 그까짓 거라며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주인공 유나 씨가 날린 한 방은 정말 가슴 뻥 뚫리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까짓 가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한 여자의 청춘과 노력, 그리고 가족이 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귀한 가치를 몰라본 이들에게 남겨진 텅 빈 거실은 어쩌면 그들의 텅 빈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진짜 가족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핑계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신다면 오늘 유나 씨의 용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를 지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만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